이제 오늘 납세자 세법교실에는 전국에서 258분께서 참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의를 신청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시간 내서 저희 강의장 찾아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식주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없애서 안정된 주거 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대부분 국민에게 가장 비중이 큰 자산 중 하나이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잘 아는 건 나와 내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거고요. 저와 함께 한 3시간 정도 함께 수업을 같이 하시다가 보면, 아,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지금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예정되어 있고요. 좀 쉬는 시간 감안해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하는 도중에 듣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은요, 혹시 제가 즉답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강의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고, 혹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체크를 해보다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계와 적용 요건 등을 이해하시고요.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습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열공,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그리고 상속주택 보유 시의 비과세 특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납세자 세법고시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실 준비를 하시고 오시다 보니까 몇 번 이제 강의를 해보면 너무너무 반응들도 좋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장 힘이 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납세자 세법 교실입니다. 그런 만큼 되게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얘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저희 지금 태블릿 PC가 약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세대가 양도일 현재의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자 본인이 포함된 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이 보유했던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추가적인 요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요. 양도일 현재의 이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게 되고, 만약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 펜이 좀 안 돼서 제가 필기는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국가가 보는 일정한 경우, 그게 바로 비과세 요건이거든요.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 개요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은 세대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러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나머지 한 채, 그 이상 보유하는 주택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양도하는 걸 과세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 각각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소득세법 88조에서 1세대의 정의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88조에서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요, 양도자 본인, 거주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이 부부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즉 생활 근거지가 동일한 사람들, 그러면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가족 범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취약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상 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잠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포함해서 1세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할 때 우리가 거주자와 이제 그 배우자가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양도자 본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단체들 중에서 가끔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종중 같은 게 있습니다. 종중 내지는 뭐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뭐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거주하기 위한 뭐 사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족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가족이에요. 세대는 기본적으로 가족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때 가족도 사람마다 내 가족은 내 배우자와 자녀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까지도 내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의 범위도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이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를 우리가 가족의 범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가 일시적으로 뭐 최악이나 질병의 요양이라든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은 내 부모님 또는 내 배우자의 부모님,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의 부모님, 또 내 배우자의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가는 분들이 직계존속이고요. 그러한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도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직계비속은 나나 내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뭐 손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가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는 내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배우자들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범인 의 가족이 양도자나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배우자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조금 더 또 좀 더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배우자, 이 거주자, 양도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기본적인 세대의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중인 배우자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요런 규정을 보시면 괄호가 있어서요. 배우자의 괄호 열고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 어,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저희가 뭐 가장 이혼한 배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도 법률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시면서 살고 있어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까지도 배우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배우자는요, 뭐 근무상 이유로 따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별거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무조건 양도자와 배우자는 한 세대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서귀포에 보면 가족분들은 다 서울에 계시는데 교수님들만 서귀포에 내려와 계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살고 계셔도 배우자와 양도자 본인은 한 세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30세 미만 자녀. 보통 자녀들 미혼 자녀는요. 기본적으로 따로 살더라도 부모와 동일 세대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 학업을 위해서 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기 뭐 서울로 유학을 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일시 퇴거자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혼인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과 이제 한 세대로 보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세대는 부부를 기본 단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혼하신 분들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좀비속들이 세대를 구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라 하더라도 세대로 이제 단독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예요. 마지막으로는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수준 이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 세대라도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는 뭐 저작권 수입이라든지 강연료 같은 인적 용역 대가만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준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이유는 기준중위 소득이 월소득으로 보통 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이제 한 40% 이상 정도를 있으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제 가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내 자녀가 미혼이지만 30세 이상인데 혹은 내 자녀가 30세 미만이지만 이런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이러면 무조건 별도 세대로 봐가지고 부모님이 1주택, 내 자녀가 1주택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각각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례인데요. 판례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소득세법 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 여기 경상적 반복적 소득들인데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 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자라 하더라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독립해서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요, 우리가 보통 자녀가 독립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생계나 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독립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자녀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아니면 소득이 있을 때 저희가 별도 세대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라 하더라도 네, 같은 장소에서 앞에 있었던 그 세대의 정의에 충족하게 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대 판단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대 판단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양도자,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두 사람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자녀와 양도자 본인의 동생이 같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은 또 전출을 하고요. 다른 자녀가 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자녀 2명 모두 다 독립해서 별도로 살고 있고, 이제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만 그 주택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이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만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부모님만 되어 있는데 자녀가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해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었다든지 한다면, 이럴 때는 사실상 현황에 이제 의해서 비과세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보다가 보면 모든 것을 양도일 현재 기준 혹은 취득일 현재 기준 내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어느 날짜로 오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입니다. 소득세법 98조에 가서 보시면은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을 판단할 때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양도세, 부가세, 뭐 지방소득세라든지 뭐 농축세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제외해서 날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하시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일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다음에 중도금을 뭐 보름, 한 달, 뭐 두 달, 요 사이에 중도금을 주고받고요. 마지막에 매매대금 잔금을 전부 다 뭐 잔금 며칠 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잔금을 모두 주고받은 날에 대부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다 지급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금 청산하신 날에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접수를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래 형태예요. 이때에는 이제 매매 대금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 또는 뭐 20억 원 이렇게 정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하셨다면 이 10억 원의 매매 대금 또는 20억 원의 매매 대금을 모두 다 주고받은 날, 이날이 바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내가 취득한 날 또는 이날이 내가 양도한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양도 당시 또는 양도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일자에 돈을 다 주고 받으시죠.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에는 뭐 혹시 양쪽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돈을 좀 미리 주고 받는다든지 혹은 좀 나중에 주고 받는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는 실제로 모두 다 주고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주고받으신 날이 서로 다르다면 실제 현황에 의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하단에 있었던 요 양수인이 대신 납부해주는 금액은 제외해서 적용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0억 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요. 가끔 양도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특약 같은 데다가 양수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러시면서 최종적으로 양도인이 양도세를 계산을 했더니 뭐 1억 원 혹은 1천만 원 나왔을 때 이걸 양수인이, 그러니까 매수자가 내주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양수인이 대신 돈을 지급을 해주면 사실 그 가액까지 합쳐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10억 원이 아니고 대신 내준 세금이 1억 원 또는 3만 원 있으면 양도가액은 10억, 11억 원 또는 뭐 10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모두 다 주고 받은 날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대신 납부해 준 날까지는 빼고 그 직전에 나머지 모든 대금을 주고 받은 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들이 몇 가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이러시면 내가 대금을 모두 다 주고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는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뭐 아니면 등록해야 되는 재산이면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서일, 이제 이런 날들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상의 대금을 청산하고 나서 보통은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가끔 대금을 모두 다 주고받기 직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실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대금을 모두 다 주고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이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셔서 날짜 계산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세요. 실무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 내가 취득한 날 또는 양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아직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건물을 짓고 있는 중간에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는 건물이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가끔 계약서상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날보다도 조금 건물의 완공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그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내가 매매계약서상에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사용 승인서 교부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실상 먼저 사용을 시작했다든지 이런 날이 있으면 이제 그날이 취득 시기가 되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내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죠. 이날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시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주택을 증여로 취득을 했다면 증여받은 날인데 보통은 주택은 증여 등기를 접수한 날이 증여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를 받아서 내가 나중에 그걸 매매로 양도하게 될 때에는 취득한 날은 증여 등기 접수일, 양도한 날은 내 대금 청산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우리가 취득의 양도일은요, 내가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거주 요건을 적용할 때는 취득 당시에 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금 이렇게 매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신 케이스가 아니시라고 하면은요, 꼭 반드시 이 소득세법 98조 그다음에 시행령 162조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요 그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1세대 주택 비과세이니까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에 내가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두 채 이상 보유한다든지 할 때에는 비과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내가 주택을 양도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니까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어떤 구조냐면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과 치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이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도가 좀 불분명하다면 그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는 그 건축물 대장,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이제 용도가 불분명할 때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로 구조나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이 이 공부상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주택이 아닌 시설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자 갑은요, 21년 1월 1일에 A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해당 오피스텔은요, 호실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과 취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정 가구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 등 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25년 5월 31일에 갑은요, A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빌려주고 있었던 상태에서 갑은 21년 10월 5일에 B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난 다음에 25년 5월 10일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요. 자, 오피스텔은 이 주택으로 봐야 될까요? 만약에 주택으로 본다면 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A 오피스텔은 공부상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실제로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따라서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주택 양도할 때는 이 납세자 갑은 2주택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B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게 돼요. 다음은 이제 무허가 주택이에요. 제가 이거 왜 교재에다 넣었냐면 제가 이제 서귀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5도 2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되거든요. 저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전원주택 매물을 가끔 이제 관심 있게 봐요. 근데 매물 설명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끔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해당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봐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나 보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좌측의 이제 정의가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택의 정의는 이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부분과 관계없고요. 얘를 구조나 사실상의 용도 같은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해석을 보시면 주택이라 함은 등기 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옛날 얘기이긴 한데 이거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겁니다. 이 사례는요. 서울 소재의 이제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납세자분께서 무허가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충남 소재의 이제 무허가 농촌주택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07년도에 갑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이분이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양도가액도 12억 원 이하이고 이 본인 생각에는 A주택만 가지고 있어서 나는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비과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해석이 무허가 주택도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아직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는 얘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겸용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은요, 하나의 여기 왼쪽, 여기 이 박스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제가 그걸 여기 그림으로 지금 설명해 놨는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이 1층은 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고, 2층, 3층에 주거용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시는 이런 주택들 있죠. 예, 대표적으로 겸용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이 서울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가면 여기 많아요. 서귀포에도 그런데 이 하나의 부지 안에 주택도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이제 근생시설도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경우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를 원칙은 주택으로 본다는 것 되어 있고요.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층도 상가, 2층도 상가이고 3층만 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이럴 때는 3층만 주택으로 보고 1층과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판단할 때는 이제 이 건물 전체 중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지 아니면 작거나 같은지에 따라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전체를 다 비과세를 받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택으로 보는 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여기 저희 별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겸용주택의 지하실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면적을 판단할 때 겸용주택의 지하실의 면적을 우리가 주택 또는 주택 외의 면적인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주택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입니다.
저희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때 세대와 주택 여부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다가 용도를 변경을 해서 양도일 현재의 주택 외의 건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측에 이 해석을 보시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다가 용도 변경해서 양도일 현재의 주택 외의 건물로 변경되었다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해하시기 좋게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세자 갑이 16년 9월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 주택 있는 지역이 요즘에 카페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22년 4월에 이 주택을요, 카페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25년 1월에 이 카페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5년 3월에 잔금도 다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사실 여기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 하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일 현재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으로 보유하셨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 양도일 겸용주택 12억 원 이상인 경우, 예, 저희가 저 뒤에 교재에서 제가 교재에 아마 요거 계산하는 방법 하나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 양도일 현재 주택이어야 되는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과로가 생기면서 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계약에 따라서 주택을 네,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그 이제 규정들이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상당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입니다. 납세자 갑은 00년 7월에 A 단독주택을 취득을 해서 쭉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5년 4월에 을한테 이 주택을 매매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을은 내가 취득한 것은 주택이었지만 얘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카페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을 할 때 특약에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요거를 먼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약을 건 거죠.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에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잔금을 청산할 때에는 이게 주택에서 카페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모두 다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렇게 매매특약에 의해서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한 경우라면 이때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업무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옛날부터 이미 매매계약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요것도 해석이 변경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게 이력이 좀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거부터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걸려서 계약 이후에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내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0월 21일에 이후분부터 기재부에서 이걸 해석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매매 특약에 의해서 주택을 팔았지만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었다면 얘는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25년 2월 28일에는 아예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지금 50분이 돼서요. 제가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10분 후 3시부터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요. 이제 3시에 다시 강의장으로 돌아와 주시면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